다른 동물들과 비교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꼽히는 게 바로 웃음입니다. 바로 그 웃음을 자아내는 드라마의 장르가 바로 희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는 드라마의 뿌리를 찾다 그리스 희극입니다. 요즘 TV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요, 경쟁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많죠. 몇 편의 짤막한 꽁트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서로 각축을 벌이고, 모든 공연이 끝나면 마지막에는 관객 또는 시청자들의 투표로 각 팀들의 전체 순위를 매기고 가장 많은 웃음을 자아낸 우승팀을 가리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런 방식의 공연이 딱 그리스 스타일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포도재배와 포도주를 빚는 일을 디오니소스 신이 관장한다고 믿었고, 봄이 돼서 그 포도재배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디오니소스 제전을 벌였는데, 바로 거기에서 비극과 희극의 경연대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34년 아테네의 참주였던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대디오니소스 제전을 열었을 때는 비극 경연대회만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8년 뒤인 기원전 486년에는 희극 경연대회도 열리기 시작했죠. 희극은 비극과 함께 고대 그리스에서 탄생하고 발전한 드라마의 대표적인 장르가 되었고, 아테네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희극은 코미디를 번역한 것인데요, 그 한자를 풀어서 말하면 관객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스꽝스러운 내용의 연극,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극과 함께 자주 쓰이는 영어 단어 코미디는 원래 그리스어 코모이디아에서 온 것입니다. 이 단어는 도성 바깥의 변두리를 뜻하는 코메라는 말하고 노래를 뜻하는 아오이디아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뜻을 합하면 변두리 사람들의 노래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 중심이 아니라 아웃사이더의 노래. 뭐 요즘 이런 말 하죠. 인사이더 대신 인싸, 아웃사이더 대신 아싸라고 말을 하는데, 아웃사이더의 노래, 변두리의 노래니까 아싸의 노래가 됩니다. 여기서 그 아웃사이더의 기준이 뭐냐? 그럴 때 아테네의 도성입니다. 성벽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은 주류 사회죠. 돈과 권력이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성벽 바깥은 변두리가 되죠. 부와 권력에서 소외된 가난하고 약한 비주류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변두리의 노래 코모이디아인 이 희극의 주 무대는 성 안이 아니라 성벽 밖, 즉 비주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희극의 주인공은 그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농부들, 그리고 시민권을 갖지 못한 여인들, 비천한 신분의 서민들, 그리고 노예들이 주로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 평범한 시민들의 남루한 일상을 배경으로 하는 이 희극은 도성 안에 사는 그 높은 신분과 고귀한 혈통의 그 귀족적이고 왕족, 그리고 영웅들의 운명적인 삶과 숭고한 세계를 다루는 그런 비극과 완전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로 희극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주류에서 소외된 그런 비주류가 주류 사회에 대해서 던지는 조롱과 풍자적 비판을 담게 되는 것이죠. 희극 시인이나 가수, 배우를 그리스 말로는 꼬모더스라고 부르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꼬모더스는 도성에서 쫓겨나 꼬매를 떠도는 그런 치욕스러운 벌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주류에서 밀려나 비주류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류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앙심을 품었겠습니까? 야, 니들이 뭔데? 니들은 얼마나 잘나고 깨끗해서 나를 쫓아냈다는 말인가? 니들의 위선과 어리석음을 내가 적나라하게 비웃어주마 하면서 풍자와 해악의 칼날을 갈고 주류 사회에 들이댔던 거죠. 그래서 이 희극에는 주류를 향한 거침없는 욕설이
아주 폭발합니다. 그래서 꼬모이디아를 부른다, 이 말은 누군가를 조롱하고 풍자하고 희화한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웃사이더의 노래로서의 희극은, 꼬모이디아는 아주 외설적이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19금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아주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그런 음담패설이 이 꼬모이디아에는 난무하죠. 자, 이런 특징이 왜 나왔을까요? 아마도 농부들의 축제와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자, 3월에서 4월로 넘어갈 때쯤 고대 그리스의 농부들은 풍년을 기원하면서 디오니소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이 바로 그런 디오니소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부르던 합창에서 발전한 것이다.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반면에 희극은 디오니소스 축제의 행렬, 그걸 코모스라고 부르는데, 바로 디오니소스 축제의 행렬은 이 꼬모스의 연극적인 요소가 덧붙여지면서 발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신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바코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바카스, 이런 그 피로회복제로 익숙하죠. 비극 작가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에는 바코스의 여신도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령하신 분께선 제우스의 아들께선 축제의 주연을 즐거워하시며 축복을 내리며 젊은이들을 키우시는 평화의 여신을 사랑하신다네. 축복받은 이에게도 비참한 이에게도 고통을 잊게 하는 포도주의 달콤함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네. 술의 힘을 빌려 그 삶의 고통을 잠시라도 잊고 흥겹게 춤추고 놀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디오니소스 신이 우리 인간에게 내리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술에 취한 남성들이 질펀한 그런 행렬을 벌이면서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하며 깔깔댔는데, 바로 이런 음주의 행렬을 그리스 말로 꼬모스라고 했습니다. 이때 흥겹게 떠들면서, 즉 코모스의 행렬에서 막 떠들면서 부르던 노래가 바로 꼬모스의 노래, 즉 꼬모이디아가 되었다는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자, 이 말 자체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희극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 꼬모이디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디오니소스 신의 선물인 포도주에 흠뻑 취한, 흠뻑 젖은 남자들이 신나게 웃고 떠들며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벌인 바로 그 꼬모스 행렬에서 코모이디아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행렬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행태가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분장을 했는데요. 특히 성적인 표현이 굉장히 노골적이었다고 합니다. 가죽으로 만든 이 팔뚝만한 남근을 달고서 잔뜩 이렇게 엉덩이를 부풀린 의상을 입고서 막 방방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 이외에도 새, 염소, 개, 말 같은 그 동물의 가면이나 분장을 하고서 행렬을 했다고 하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연극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연극적인 요소가 덧붙은 행렬에서 행렬 도중에 작은 이야기가 연출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극이라고 아직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길거리를 채운 구경꾼들이 환호하는 가운데에서 직선적으로 진행되던 행렬이 어떤 고정된 공간에 딱 멈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경꾼들이 이렇게 쭉 둘러서서 보게 되겠죠.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좀 더 길게 전개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모이디아는 행렬에서 멈춰서고 그 이야기가 부풀어지면서 극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이 코모이디아, 즉 희극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극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 도시에서 관행으로 남아있는 남근 창가의 지휘자들로부터 조금씩 성장하였다. 이때 남근 창가는 바로 행렬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꼬모스 행렬에서 어떤 내용의 노래가 불렸을까요? 농사를 시작하면서 풍요를 기원한 내용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특이하고 희극이 갖고 있는 그런 외설적인 특징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행렬을 벌이고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떠들고 놀아야만 그 겨울 추위에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싹이 솟아나고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땅을 그냥 땅으로 보지 않고 대지의 여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농사를 시작하려면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고 움츠러 있고 잠들어 있는 이 대지의 여신을 깨워야겠죠. 자, 여신을 어떻게 깨우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옛 그리스인들은 대지의 여신이 잠들어 있으니까 이 대지의 여신에게 성적인 자극을 주면 깨어날 것이다라고 상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대한 남근을 달고 가짜 엉덩이를 드러낸 다음에 쾅쾅쾅 뛰면서 막 땅을 두드린 겁니다. 이렇게 뛰어다니고 또 심지어 노래로는 남근 찬가를 부른 거죠. 그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길거리에 나와서 그 행렬을 보았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웠겠죠. 엄마 아빠한테 물었겠죠. 저 사람들은 왜 저래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했을까요? 저건 지금 땅의 여신이 얼어붙어 있어서 잠자고 있어서 땅의 여신을 깨우는 거야. 조금 있어봐. 진짜 여신이 깨어나서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열매도 맺고 그럴 거야. 이렇게 대답했겠죠. 자, 이런 대답을 들은 아이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이, 그리고 시큰둥했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떻게 됩니까? 봄이 무르익으면서 실제로 싹이 돋아나고 계절이 무르익어 가면서 열매가 자라죠. 그럼 아이들은 진짜 엄마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되네 하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남근 찬가와 행렬의 효염을 직접 아이들이 목격한 것이죠. 자, 보기에 우스꽝스럽고 듣기에 민망하고 남사스러운 노래가 이들에게는 어떤 생산력 그리고 건강함을 드러내주는 상징이고 이것이 또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굳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희극 작품들은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싹 터나와서 활짝 꽃 피어나서 무르익은 그런 찰진 음담패설의 이야기로 충만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희극의 외설성이라는 것은 성벽 바깥 변두리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비주류의 사람들, 서민들의 민중들의 사람들의 그 생산력과 생산성, 농사 이런 것과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2400여 년 전,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원전 486년부터 그리스의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남동쪽 비탈에 조성된 이 디오니소스 극장에서는 희극 경연대회가 개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연대회는 봄철 대략 우리로 계산하면 3월에서 4월에 열리는 이 대디오니소스 제전에서 벌어졌는데요. 3일 동안 3명의 작가가 각각 4편의 작품을 내놓고 겨루는 비극 경연대회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희극 경연대회는 하루만 열렸습니다. 하루 동안에 5명의 작가가 한 편씩, 즉 5편의 작품이 경연을 했죠. 비극은 3일, 근데 희극은 하루? 이런 것만 보면은 희극이 비극에 비해서 다소 비중이 떨어졌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자, 근데 반대로 기원전 440년부터는 지금의 1월, 2월쯤에 열리던 레나이아 제전이 또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디오니소스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리면서 열었던 제전이었는데 이 제전에서는 비극보다는 희극 경연대회가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 학자들은 이 희극 경연대회가 열린 아테네의 축제가 기원전 5세기부터 3세기까지 아주 지속적으로 한 200년 가까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그렇다면 몇 편의 작품이 창작되었을까? 2000편은 훨씬 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그 2000여 편이 넘는 작품 중에 몇 편이나 남아있나?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작가의 작품 11편과 메난드로스의 작품이 이건 좀 다소 불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데요. 6편, 그러니까 총 17편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특히 그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리스 희극의 2가지 특징, 주류에 대한 비판과 풍자, 농업적 생산성과 관련된 외설성이라고 했는데 이 2가지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 지금 남아있는 11편은 기원전 425년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20살 때 발표했던 아카르나이 구경민들을 시작으로 해서 기원전 388년에 발표한 부의 신까지 약 37년 동안에 걸쳐 창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 즉 아리스토파네스가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했던 이 시기는 아테네의 정치적 격동기였습니다. 현존하는 11편 중에 9편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에 창작되었고 공연되었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격돌한 전쟁이죠. 기원전 431년에 시작해서 27년 동안 지속되었고 아테네가 패배하고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후에도 한동안 아테네는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되겠죠. 이제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난리통에, 전쟁의 난리통, 혼란의 난리통에 아테네인들이 희극경연대회를 열고 즐겼을까? 지금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마도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테네인들은 그나마 희극경연대회를 열어서 위로와 치유를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리스토파네스는 희극 작품을 통해서 이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반전, 평화주의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겠죠. 특히 전쟁을 주도하던 사람과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주도하던 인물은 클레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그 패기만만한 젊은이인 아리스토파네스가 당대 아테네 최고 주류였던 클레온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혼란 중에 있는 아테네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성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도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풍자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요 철학자로 꼽히던 소크라테스,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나를 세웠던 소피스트들, 그리고 비극작가 에우리피데스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이 날카로운 풍자의 화살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리스토파네스는 당대의 정치적 현실이나 지성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쉽게 볼 수 없는 정치적 희극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애환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모순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거울을 얻게 됩니다. 반면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메난드로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원정을 한 이후 성립한 이 거대한 그리스 제국의 시대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가 사망한 후에 그가 정복한 거대한 제국은 불행하게도 유지되지 못하고 크게 4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때 아테네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제국주의적인 형태를 쥐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 정체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메난드로스의 희곡은 아리스토파네스가 보여주었던 그런 날카로운 정치적 풍자와 사회적 비판 대신에 일상의 어떤 소소한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비정치적이고 일상적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아주 재치 있게 풀어냅니다. 디오니소스 관련 축제의 경연대회에서 공연된 희극은 비극의 형식을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비극에서 마찬가지로 극이 시작되면 먼저 배우들이 무대에 나와서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나와서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토로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 토로하는 이 말, 이게 비극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롤로거스라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의 프롤로거스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합창단이 오르케스트라로 등장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자, 이 합창단들은 구경꾼들 앞에서 꼬모도스 행렬을 벌이면서 부르던 꼬모이디아의 그런 원초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합창단의 역할 중에 하나는 관객의 입장, 관객의 감정,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인물들로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물 분장을 하고 나타나기도 하죠.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 중에는 새라는 작품,
그리고 개구리라는 작품에서는 제목 그대로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합창단이 등장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비극에서와 마찬가지로 파로도스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파로도스가 끝나면 합창단이 오르케스트라 안에 자리를 잡죠. 그러면 다시 무대 위에서는 배우들끼리 대화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때 배우들이 대사를 주고받는 대화하는 장면은 비극에서처럼 에페이소디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배우들의 에페이소디온이 일단락되면은 다시 합창단이 노래를 하는데 이때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 역시 스타시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들의 에페이소디온과 합창단의 스타시몬이 번갈아 가면서 반복되다가 모두가 퇴장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배우들의 마무리 대화로 극이 끝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마무리 장면, 마지막 장면을 엑소더스, 즉 무대 바깥으로 나가기라고 부릅니다. 자, 야외 무대에서 진행되는 만큼 이 그리스 비극이든 그리스 희극이든 막은 없습니다. 배우들의 그 에페이소디온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합창단의 합창이 어떻게 보면 막의 역할을 대신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희극의 진행에서는 있는데 비극에는 없고, 그래서 희극의 고유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배우와 합창단이 만나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아곤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 말에서 아곤은 경쟁,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와 합창단이 서로 논쟁을 하는 장면을 아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아곤은 등장인물들 사이에서도 벌어집니다. 극 중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 형식을 띠기도 하지만 극을 벗어나서 직접 실제 관객에게도 말을 걸기도 하죠. 특히 이렇게 배우가 관객에게 다가가서 관객들에게 말을 직접 건네는 부분을 파라바시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바시스라는 거는 비극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희극에서만 고유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파라바시스라는 말은 파라, 이게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시스 하면은 걸어가기란 뜻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극의 설정, 극의 그 범위를 넘어선다는 뜻이 됩니다. 나간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극적인 말로 하자면 그 무대와 객석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넘어서면 반칙이 되는 거죠. 그 비극 작품에서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무대와 객석 사이에는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골짜기를 훌쩍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희극에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파라바시스라는 것이죠. 극의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벽을 허무는, 그 사이의 간극을 넘어가는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는 극의 설정에서 진짜 벗어나서 실제 아테네 시민에게 말하는 식으로 그 배우가 자기 등장인물로서 말을 하기도 하고 작가의 실제 입장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우들이 나왔고 자신들이 이 공연에서 이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도록